오늘은 가짜뉴스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출처에 따라서 뉴스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뉴스 발신자의 유형과 의도, 그리고 정확성 맥락에 따라서 가짜뉴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출처에 따른 가짜뉴스입니다. 신뢰할 수 없거나 의심스러운 정보를 출처에 따라서 범주화한 거죠. BS 디텍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가짜뉴스를 식별하고 경고하는 브라우저가 바로 이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서는 신뢰할 수 없거나 의심스러운 정보를 출처에 따라 가지로 범주화합니다. 첫 번째는 대중들에게 날조된 이야기를 생산하는 출처인 가짜뉴스고요. 두 번째 출처는 풍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가짜뉴스 형태지만은 현재의 사건들에 대한 해학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출처입니다. 세 번째는 극단적인 편향에 의한 가짜뉴스, 어떤 정치 선전이라든가 과도하게 왜곡된 정보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네 번째는 음모이론입니다. 유명한 음모론자들의 알려지지 않은 출처, 음모니까 출처가 없이 알려지지 않는 출처로 인해서 음모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가 소문의 진원지입니다. 음란물 또는 확인이 되지 않은 주장이 담긴 정보, 확인되지 않은 출처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정부 뉴스입니다. 정부의 제재 하에 운영되는 억압적인 국가의 정보 출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정크 과학입니다. 과학처럼 보이는 것, 형이상학적인 것, 자연주의적 오류. 게다가 과학적으로 모호한 주장을 진짜처럼 홍보하는 출처. 예를 들면 신의학 의학적인 신기술이 발견했다든지 신의 약품이 개발이 돼서 이게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가짜뉴스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증오그룹입니다. 인종차별이라든가 부조리, 동성애에 대한 공포증, 기타 차별의 형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출처, 어느 한쪽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도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가짜뉴스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클릭베이트입니다. 이건 온라인 광고 수입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선정적인 헤드라인을 가지고 눈길을 끄도록 하거나 유명한 여배우의 특정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클릭을 유도하는 뉴스도 마찬가지로 가짜뉴스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열 번째는 신뢰할 수 있지만 내용의 검증이 추가 필요한 출처. 이거는 주의 요망으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이렇게 신뢰할 수 없거나 의심스러운 정보의 출처를 가지로 BS 디텍터에서 분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뉴스 기준에 따른 분류죠. 가치라는 것은 기자들이 언론사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 사고들 중에 뉴스로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인데요. 뉴스 조직에서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기사들을 제시하면 우리 수용자들은 실제 뉴스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가짜 뉴스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뉴스 기준에 따른 분류는 뉴스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짜 뉴스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뉴스 발신자의 유형에 따른 구분입니다. 뉴스를 누가 제시하는가에 따라서 가짜 뉴스가 구분되는 거죠. 진짜 뉴스를 제시하는 합법적인 전문가들과 가짜 뉴스를 발표한 사람을 구분하는 두 가지 방법이죠. 그게 뉴스 배포에 이용되는 채널과 전문성,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채널에 대한 설명입니다. 뉴스 배포에 이용되는 채널, 어떤 채널을 통해서 뉴스가 나가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뉴스 공급자가 주류죠. 그래서 전통적인 신문이라든가 지상파 방송, 이런 전통적인 뉴스 공급자가 주류라고 생각하면서 이 전통적인 뉴스 공급자, 신문 방송들이 타당하다고 간주하는 거죠. 그러면서 온라인 사이트는 신뢰할 수가 없고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반면에 일부 온라인 전용 뉴스 사이트도 좋은 뉴스를 통해서 신뢰를 형성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따라서 이 채널에 의한 전통적인 뉴스 채널이냐 아니면 온라인 사이트냐에 따른 가짜뉴스 구분법은 지금 시대에서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채널이 전통적인 채널인지 나온 온라인 소셜미디어 채널인지 등 채널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가짜뉴스냐 아니냐 구분하는 건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뉴스 발신자의 유형에 따른 구분에서 첫 번째 채널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성입니다. 이 전문성 여부는 이지식, 지식과 조직, 자율성, 이 세 가지 자질을 가지고 전문성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의사는 전문성이 있는가요? 의사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죠. 자격 시험이 있고요. 그 협회에서 교육과 자격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변호사, 회계사, 심리학자, 교사, 이러한 직업도 마찬가지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구비하고 결정하는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죠. 지식, 조직, 자율성, 특정 분야 기자를 보죠. 취재하는 뉴스를 보도하는 기자를 볼 때 특정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가 충분한 지식을 갖고 이제 평가하는 시험이 있나요? 요즘 언론고시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사에서 기자로서의 갖춰야 할 지식이라든가 기타 사항들을 평가하는 시험을 갖고 있죠. 두 번째, 조직 기자들의 직업에 필요한 요건을 확실히 준수하는 인증 절차가 있나요? 직업에 필요한 요건을 준수한지 인증 절차는 사실은 없죠. 그리고 기자들의 뉴스를 보도하는 사람들의 업무를 감시하고 윤리 규약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전문 조직이 있나요? 이것도 없다고 봐야죠.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추려고 하는 노력은 많이 해왔죠. 스스로 무슨 협회라든가 출입 기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갖추려 했죠. 그러나 누가 기자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전문 조직은 없다는 것이죠. 언론인들이 특정한 지침을 따르도록 독려하는 전문 기구들은 있어요. 전문 기구들은 가지고 있지만 그 기구들은 지침을 따르도록 요구하는데 강제성을 발휘하긴 좀 어려워요. 따라서 누구를 진짜 뉴스 공급자로서 신뢰해야 하고 누구를 가짜 뉴스 공급자로 간주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그런 권위에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든가 한국기자협회라든가 이런 조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조직들이 강제하는 조직은 아니죠. 자율성도 마찬가지 유지하고 있죠. 네 번째로, 뉴스 발신자의 의도에 따른 구분입니다. 뉴스를 발신한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느냐? 뉴스를 제공하는 목적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의도가 개입될 때 가짜 뉴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뉴스는 사실을,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죠. 뉴스는 정보를 전달하는 그 뉴스의 기본적인 목적에 벗어나서 누군가를 설득하고자 할 때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질 때 가짜 뉴스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설득하고자 할 때 가짜 뉴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가짜 뉴스는 사설이나 오피니언 기사, 피처 기사입니다. 피처 기사는 설득이라든가 의도, 사설이라든가 오피니언, 논설, 기고문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자신의 관점, 내가 갖고 있는 관점을 옹호하는 정보를 과도하게 포장해서 제시했을 때 가짜 뉴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이 설득하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의 경계가 아주 애매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칼럼을 쓰는데 교묘하게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내가 설득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교묘하게 집어넣으면 이건 가짜뉴스는 아니지만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확성에 따른 구분입니다. 사실이 정확하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이 정확하다는 것은 표준이 필요한 거죠. 뭐가 사실이고 뭐가 정확하냐 예를 들어볼까요? 대통령 임기로 따지면 20대가 맞는데 사람 수를 가지고 따지면 13대가 되는 거죠. 리더십이 변한 걸 기준으로 하면 20대고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면 13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어느 쪽이든 논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볼까요? 미국의 실업률, 여러분 이거 잘 보이시나요? 2018년 5월이죠. 실업률을 50.8%, 하나는 3.8% 이렇게 제시해요. 같은 시기에 실업률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이게 바로 사실관계를 어떻게 표준화시키냐의 의미죠. 50.8%는 미국 인구의 절반인 3억 2천만 명 중에 1억 6천만 명이 고용인구고 고용되지 않은 인원이 비슷한 인원이죠. 따라서 고용되지 않은 인원을 실업으로 따지면 50.8%가 실업 인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실업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총 인구를 가지고 하지 않고 노동인구라고 불리는 수치, 노동인구, 즉 노동할 수 있는 인구 중에서 16세 이하 빼고 군복무 중인 사람 빼고 수감자나 환자,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 빼고 몸이 안 좋아서 일할 수 없는 사람 빼고 은퇴한 사람 빼고 일을 원하지 않은 사람 빼고요.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진짜 일하고 싶은데 나는 일할 수 있는 여건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으로 따지니까 3.8%가 나오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나요? 미국의 실업률은 지금 50.8%라고 막무가내로 보도하면 이거는 가짜 뉴스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준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완전히 가짜 뉴스가 되는 것이죠. 의도를 가지고 미국의 실업률이 높다는 것을, 미국의 어떤 경제에 관한 것들을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보도를 하면 가짜 뉴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표준을 가지고 있지만 단순한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치도 많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 파주의 1월 중순의 온도가 영하 15도라고 할 수도 있고 영하 10도라고 할 수도 있고 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막산 정상의 온도는 영하 15도였고 운정 신도시 무슨 사거리에는 영상 1였습니다.
이렇게 보도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적인 기준, 사실적인 기준을 제시해줘야만이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기준들을 제시하는 것이 가짜 뉴스가 안 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정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어떤 전문가가 매체에서 인터뷰를 해요. 그럼 이건 가짜 뉴스가 될까요? 이 전문가가 정확한 내용을 얘기 안 했어요. 이분이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다면 가짜 뉴스죠. 그렇지만 이분이 잘 모르고 얘기했다면 그건 오보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맥락에 따른 구분입니다. 어떤 사건들을 쭉 이어서 순서대로 배열해서 얘기해야 하는데 이 과정들을 다 생략을 해버리면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맥락이 없다 그러죠. 뜬금없는 거죠. 어떤 내용을 빼버린다든가 갑자기 뭐 순서를 앞뒤로 막 섞어서 한다던가 맥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팩트는 이렇습니다. 어라는 시의 시장이 지난밤에 시청에 있는 사무실에서 초저녁에 체포가 됐어요. 이 체포가 됐단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맥락에 따른 보도를 볼게요. 부정적인 맥락과 긍정적인 맥락이 있는데 부정적인 맥락에서 보면 보십시오. 어 시장은 횡령 혐의로 세 번째로 체포되었고 수감된 채로 구치소에서 밤을 보냈다가 오늘 새벽 1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어 시장은 시에서 승인한 프로젝트에서 1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시의회 의원 B씨는 어 시장은 계속해서 공정자금을 유용하고 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매우 가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승인했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한 자금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권력 남용이며 그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고 말했다. A시장은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즉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이건 굉장히 A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맥락에 쓴 기사이죠. 그렇다면 긍정적 맥락에 한번 글을 봅시다. A시장의 정적들은 어젯밤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시의회에서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승인한 자금 집행을 미룬 혐의로 그를 공직에서 해임시키려 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어 시장은 우리 도시는 이미 많은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다. 초등학교 주변의 인도 설치처럼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에 예산을 써야 할 때 필요 없는데 돈을 쓰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몇몇 시의원은 애견 프로젝트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장의 입장을 두둔하는 맥락에서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긍정적, 부정적이란 말은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 부정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맥락에 따라서 기사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자들이 봤을 때 맥락이 안 맞다라고 했을 때 뉴스 수용자들은 가짜 뉴스로 간주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맥락이라는 것은 기사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많은 정보를 주고 또 이러한 맥락들이 더해지면서 개인적인 편견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맥락을 아까 보신 것처럼 긍정적인 맥락으로 쓰느냐, 부정적인 맥락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오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가짜 뉴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대중들은 균형 잡힌 시각을 전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